저는 개인적으로는 6월 FOMC에서 한 번 더 25bp 인상을 할 가능성이 3대1 정도로 확률이 높다. 지금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보면 이번 5월의 금리 인상 이것으로 종료하는 것이 타당할까? 올 하반기에 리세션이 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도 상당히 희박하고 이른바 골디락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제는 크게 나빠진 게 아닌데 물가는 잡힌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기가 막힌 현상이 과연 발생할 수 있을까? 티타임즈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 연준의 의사결정에 지금 자산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채권시장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미 연준과 FOMC를 분석하는 컨텐츠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하지만 내공과 실력은 짧은 시간에 갖출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도 미 연준의 최고 전문가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이 예상한 대로 이제 5월 FOMC에서는 이제 25bp 인상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야, 이제는 진짜 마지막 인상인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가 지금 큰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표님도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6월 FOMC에서 한 번 더 25bp 인상을 할 가능성이 한 75대 25, 그러니까 3대1 정도로 확률이 높다. 뭐 그렇게. 물론 한 번 더 올리는 거나 그냥 더 안 올리는 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끝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과 아직 남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또 크게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보면은 이번 5월의 금리 인상 이것으로 그냥 종료하는 것이 타당할까 하는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6월에 한 번 더 올리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당위론적인 판단에서 보자면은 앞으로 한 50 내지 총 100bp 정도 6% 정도로까지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표현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대체로는 일단 6월까지 한 번 더 올려놓고 또 그때 가서 이제 지표를 봐가면서 결정하겠지만은 지금 경제 지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관성이라든가 어떤 지속성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번 더 올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6%까지 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당장 예상하고 전망하기는 아직은 어렵지만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다 하는 판단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예측은 동결할 거다가 훨씬 더 우세하기는 하죠. 뭐 이제 올린다라는 말씀이 대표님께서는 이제 3대1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반대로 시장 한 1대3, 뭐 1대4 요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한 10달 가까이 CPI 지표가 둔화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빠르면 정말 연내 인하도 그렇고 한 1년 내에 대략 한 채권 쪽 선물 시장 결과를 보니까 대략 많으면 한 7번까지도 인하하는 거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음 달에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진짜 올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끝난 게 아니고 더 올릴 그런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시는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표현하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전년 동월비 상승률, 이걸 이제 따지는데, 그렇지만 이 CPI 전년 동월비 상승률은 특히 이제 유가 영향을 많이 받죠. 식품과 에너지 가격 영향을 많이 받고, 지금 비교 대상이 되는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4월, 3월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 유가가 $100를 훨씬 크게 웃돌면서 유가가 폭등했던 그런 시기고, 원유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 제품 디젤이라든가 이런 휘발유, 이런 석유 제품 공급에도 어떤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뭐 이런 우려, 곡물 가격도 크게 뛰었고, 내지는 뭐 그 식용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던 1년 전 시기와 비교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면 좀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이른바 이제 근원 CPI라고 하죠.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지난 4월에도 전월비 0.4%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근원 CPI를 보면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5%를 넘나드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21년 3월부터인데 지금 이제 만 2년을 넘어서 3년 차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2021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1년 동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역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1년 가까이 상승률 자체는 낮아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절대적인 상승률은 굉장히 높고 특히 그 기저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근원 인플레이션은 5%를 계속 넘나들면서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물가가 2021년부터 한 1년 동안에는 팬데믹에서 이제 복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누구나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뒤로 또 1년 동안 보니까 뭐 임금도 굉장히 같이 또 1년 동안 계속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이제 새로운 1년이 시작됐는데 기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애틀랜타 연준이 측정한 걸 보면은 4월에도 여전히 임금이 연 6%를 넘는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와 임금이 5, 6%씩 계속 오르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3년차 계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하기에 그럼 내년에도 임금이 한 6% 오르겠지. 그 다음에 기업들도 뭐 내년에도 뭐 이 정도 판매 가격을 인상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기대 인플레이션, 고삐가 풀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과거에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임금이 올해 몇 %나 오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많이 고민하고 신경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물가도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뭐 적게 올려줘도 크게 불만 없이 그냥 대체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임금과 물가가 같이 이제 뛰어오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던 수준에서 제법 높은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다 하는 방향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내려온 속도가 너무 더디고 여전히 제법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고리를 끊어내야 될, 특히 이제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뿌리 박히기 이전에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가 앞으로 제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채권 분석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게 지금 이런 엄청난 인플레이션은 저금리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저금리를 그렇게 오래 유지해도 인플레는 안 왔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워낙에 정부 지출, 그러니까 돈을 많이 살포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촉발됐었던 거다. 그런데 보면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미국도 요새 이슈가 된 그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거를 하고 나면 이제 정부 지출을 좀 줄일 테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해소가 되는 것이므로 현금 살포 때문에 생겼던 거는 더 이상 현금을 살포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인플레는 잦아질 것이고 그러면 굳이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다는 뭐 의견도 있기는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재정 정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제 긴축을 한다면 연준은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 필요도 없을 것이고 연내 금리 인하로 선회할 가능성이나 필요성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과연 정치인들이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문제이죠.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1970년대 인플레이션 때, 그다음 70년대 후반의 달러 위기 때, 그 이후로 어떤 뭐 플라자 합의라든가 루브르 합의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국제 통화 질서 문제 제기됐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맨 중심에 등장하는 문제가 미국 재정 정책이었어요. 재정 정책이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고 달러의 약세 배경이 되고 있는데 자기들의 재정 정책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나라 보고 미국산 물건을 더 사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의 해법이 되지 않는다. 환율을 조정해서 미국의 수출을 더 늘리고 그래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요법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됐지만은 그때마다 미국 재무장관이 항상 한 얘기는 뭔가 하면은 재정 정책은 재무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백악관과 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은 미국의 재무장관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여당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항상 방만한 재정 정책을 선호했고 단 한 번 예외가 있었다면 클린턴 때였죠. 그 외에는 항상 방만한 재정 정책을 펼쳐왔는데 과연 이번에 무슨 수로 재정 긴축,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더 인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재정 긴축을 할 것인가? 이번에는 무엇이 왜 다른가라고 의문을 가진다면은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물론 다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걱정하는 대로 부채 한도 이게 상향이 안 되고 미국이 그야말로 디폴트 일보 직전까지 내몰려서 과감한 재정 지출 삭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또 충격파가 미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오랜 역사를 봤을 때는 재정을 기축했었던 그런 시기는 거의 없다. 한 클린턴 정부 시기 그때를 제외하면은 과거에도 안 그랬는데 뭐 이번이라고 이렇게 크게 달라지겠느냐. 맥락적인 부분에서 좀 회의적이시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난번 FOMC 직후에 녹화했을 때는 미국 중소형은행의 어떤 뱅크런 사태가 되게 큰 이슈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이제 JP모건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JP모건 CEO인 다이먼이 미국의 은행 위기는 거의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미국의 중소형은행발 위기를 걱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마도 금리는 더 못 올리거나 뭐 조만간 이제 낮출 거다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런 중소형은행 위기와 이런 제이미 다이먼의 커멘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본인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했으니까 네. 끝났다고 스스로 선언하지는 못했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하던 그날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뭐 어나더 스몰러 원 작은 은행 하나가 또 하나 쓰러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큰 불길은 잡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 뒤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나 데이터들을 보면은 심각한 상황은 일단은 잠재워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연준에게서 빌려가는 비상대출금 같은 게 크게 증가하지 않은 채로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고 은행들의 예금, 뭐 대출, 뭐 주간 단위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걱정할 만한 흐름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주가가 이게 또 네. 관심인데 팩웨스트라고 역시 캘리포니아 지역 네. 배경으로 하는 은행의 주가가 최근에 뭐까지 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뭐 이후로 어느 정도 진정되는 흐름이다 보여지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은행들로 이렇게 도미노처럼 확산하는 그런 단계는 지금 현재는 일단락됐다. 물론 이게 일단락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계기로 다시 이제 그 문제가 부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진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이제 크게 두 갈래로 네.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난 3월에 봤던 것처럼 뱅크런이죠. 네. 그야말로 묻지마 인출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돈을 빼고 보는 것이죠. 돈을 빼고 이유를 묻는 것이고 네. 그런 이제 패닉 상태의 뱅크런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제 현상은 지금 현재는 잠재워졌지만은 그 이면에 있는 이른바 뱅크 조그라고 조그라는 건 가볍게 뛰는 거죠. 런은 이제 빨리 뛰는 거고. 예. 그래서 은행에 이제 돈 찾으러 가는데 막 달려서 가는 게 아니라 좀 가볍게 이렇게 가는데 돈을 찾긴 찾는다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머니 무브라고도 할 수 있고 은행에서 이제 돈을 찾아서 MMF로 이제 갈아탄다는 거죠. 이거는 은행이 걱정되기보다는 MMF 금리가 너무 좋다는 거죠. 은행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머니 무브 압력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고 과거의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고 난 뒤에는 머니 무브가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은행에서 MMF로 이동하게 되는데 돈이 은행에 있으면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MMF에 가 있으면 MMF가 이제 돈을 뭐 정부든 아니면 뭐 CP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빌려주기도 그렇죠. 하고 하는데 지금 MMF로 가는 자금의 대부분은 연준 영래포 계좌로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국 정부가 지금 부채 한도에 걸려서 재정증권을 발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MMF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보통 재정증권에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할 만한 데가 없는데 연준에서는 영래포라는 장치에서 지금 한 5% 되는 고금리를 제공하니까 하루만 맡겨도 MMF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고 유동성 좋고 고수익 운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 영래포 장치로 은행 예금이 대거 흡수되기 때문에 은행 지급 준비금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적지 않은 지역 은행들이 유동성이 아주 넉넉한 편이 아닌데 만약에 예금이 1억 원이 빠져나간다면 유동성이 그만큼 있을 때는 괜찮지만은 유동성이 그 정도 아니라면 자산을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유동성도 자산이긴 하지만 유동 자산이 아니라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오늘 만기가 도래하는 1억 원짜리 대출 연장을 안 해주는 거죠. 상환을 받아서 예금을 내주는 것이죠. 이런 이제 흐름이 계속 된다면은 결국은 대출이 계속 수축하면서 이른바 이제 신용이 긴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그럼 예금이 안 빠져나가도록 은행들도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을 하겠죠. 아니면은 연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예금을 내주거나 연준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지금 5% 넘게 금리를 줘야 됩니다. MMF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예금이 되려면은 4% 이상의 금리를 줘야 되겠죠, 최소한.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지금보다 더 올리면은 따라서 이제 같이 예금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은행들은 종전에는 저금리로 싸게 예금을 받아서 그걸 이제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대출도 하고 막 했었는데 이 예대 마진이 악화된다면은 은행 수지가 나빠지고 적자를 내게 되고 이게 이제 지속되면은 은행 자본에 계속 압박이 가해지고 은행 자본의 압박이 가해지면은 은행이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시간을 두고
서서히 경제를 이렇게 수축시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전통적인 신용 경로를 통해서 이제 경제가 긴축되는 것이죠. 뭐 그런 이제 흐름은 아직 분명히 남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미국 중소형은행에 대한 우려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연준에서 이제 워낙 유동성 지원책을 썼다 보니까 약간 뱅크런 문제는 약간 잦아든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또 그렇게 해서 대두된 문제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중소형은행들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많이 해줬다. 그래서 이게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면서 중소형은행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 같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런 미국의 오랜 어떤 경제 그 금융의 역사를 봤을 때 상업용 부동산이 어떤 금융 위기로까지 번진 사례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이슈는 어떻게 보면 실내에 깔려있는 인화 물질이다. 휘발유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경유 정도는 될 수도 있다. 된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렇게 불이 붙지는 않겠죠. 불이 날 수는 어렵고 뭔가 이제 촉매가 가해지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 가장 큰 위험한 촉매는 경기 침체라고 봅니다.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오피스 빌딩, 그렇죠. 그다음에 쇼핑몰, 그냥 동네 상가 아니면 뭐 창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인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피스 빌딩이고 팬데믹 이전부터 문제시되었던 것은 쇼핑몰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상업용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만들어낸 CMBS라고 모기지 증권, 자산담보부 증권이죠. 이 증권의 어떤 가치 문제, 그 다음에 은행들의 어떤 대출 자산의 가치 문제, 이게 꾸준히 문제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를 계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이 문제시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소매 판매 행태 구조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고 팬데믹 이후에는 오피스 빌딩 문제가 그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카고, 샌프란시스코하고 두 군데가 가장 특히 이제 심각한 대도시로 꼽히고 있는데 공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임차돼 있긴 하지만은 회사로 실제 출근하는 인원 수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공간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 만기까지는 계속 가겠지만은 과연 다음 이제 갱신할 때 이 넓은 공간을 필요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팬데믹이 지금 이제 사실상 종식된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른바 원격 근무, 재택 근무 아니면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 이게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대도시에 필요한 오피스 빌딩의 필요 면적은 구조적으로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연간 그 받게 되는 그 금리와 임대료 수입에 의해서 그 오피스 빌딩의 가치가 결정되는데 금리야 모르고 내린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수입이 구조적으로 대폭 줄어든다면 이 빌딩의 가치는 구조적으로 대폭 상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빌딩은 그렇다면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결정적인 담보인데 담보의 가치가 결정적으로 상각이 된다면은 이 차입금은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빌려준 쪽에서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상환을 요구할 텐데 과연 그 건물주가 그것에 응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든 굴러가고 있고 시카고라든가 샌프란시스코, 맨하튼 이런 곳곳에 이제 일화들이 틈틈이 소개되고는 있지만 이미 상당히 문제는 안 좋은 상태다. 그런데 아직은 대형 빌딩의 건물주는 그나마 재력이 상당히 괜찮은 건물주라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견딜만 하겠지만은 대출과 이제 연계돼 가면서 이제 하나씩 둘씩 매각 사례가 등장하게 되면은 과연 이 건물의 가치를 과거 수준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뭐 그런 이슈들이 수시로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좀 정리해 보니까 뭐 옥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계상으로는 공실률이 되게 낮거든요. 이게 강남이나 사대문 쪽에 있는 그런 오피스 빌딩들이요. 근데 미국은 저렇게 공실률이 높은 이유를 이제 재택근무. 근데 그 재택근무의 차이가 어찌 보면은 그만큼 노동시장이 그렇게 타이트하다는 반증이라는 그 해석도 있던데, 즉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주들이 재택하지 말고 다 출근해라라고 해서들 출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워낙에 지금 노동자들의 위치가 좀 갑에 위치했다 보니까 난 계속 재택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재택이 유지되다 보니 공실이 높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이제 재택근무가 계속 장기간 유지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너무 타이트한 노동 시장, 그래서 인력 부족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임원들에게 이제 전일 출근 지시를 내렸죠. 임원들은 킬 수 있겠지만 전 직원에게 이제 전일 출근을 밀어붙일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미국에 거의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경제가 좀 침체에 빠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네. 인력난이 이제 좀 해소되고 나면은 회사로 출근해라라고 요구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고 그때 가서 이제 실제로 재택근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가봐야 알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 빌딩에 미치는 압박이 줄어들기보다는 경기 침체 그 자체, 네, 그렇죠. 실업이 는다는 네. 그 자체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더 나쁜 측면도 네, 있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오피스 빌딩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식으로 도심에 이제 그 유동 인구가 대폭 줄어들면은 그 주변에 어떤 리테일 소매 시스템에 연쇄적으로 큰 타격이 가해지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소매용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동반 하락하게 되고 공실이 늘어나게 되고 지금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시카고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타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대도시에서 문제가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죄 그다음에 마약입니다. 팬데믹 계기로 마약 중독이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었는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이제 유튜브에서 또 예, 쉽게 네, 이제 찾아볼 나오죠. 수 있는데 네. 도심이 굉장히 갈수록 황폐해지고 네. 범죄가 늘어나고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더더욱 더 출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도심으로 쇼핑을 온다든가 이런 걸 꺼리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말씀들을 주셨는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워낙에 이슈가 주거용 부동산 대출 이게 워낙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규모를 압도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터졌고 얼른 어쨌든 제로금리로 인하를 한 덕분에 그때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터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뭐 재택근무라는 개념이 있지도 않았었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지금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딱히 어떤 이슈가 안 될 정도로 이쪽은 좀 건전한 편이고 게다가 상업용 부동산 섹터도 중요한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익스포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주로 중소형 은행들과 이렇게 엮어서 지금 위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설사 더 많이 악화된다고 해도 2008년과 같은 그런 때와는 좀 결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지역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는 미국 대형 은행들에 네. 비해서 총 자산에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네, 월등히 높죠. 높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자산의 가치, 대출 담보의 가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다면은 지금 지역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자산 이것의 회수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겠죠. 네. 은행 시스템 총계로서 이런 것들은 쉬웠죠. 은행 시스템 전체에서 개별 은행이 갖고 있는 뭐 만기 보유 채권의 잔고가 얼마고 평균 만기가 얼마고 네. 차입금의 이제 평균 이자 부담이 네. 얼마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시를 통해서 다 나오고 네. 엑셀로 합하기만 하면 분석이 쉬운데 상업용 대출 자산이 얼마나 가 있고 이 담보가 어느 정도 커버돼 있고 이 담보가 커버돼 있다고 하는 것이 실제 시가가 얼마 되고 얼마인지. 있고 예. 이게 얼마나 깡통인지 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위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수준입니다.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담보는 잡았는데 이 담보 가치가 얼마인지 지금은 시가에 대한 계산이 서지가 않으니까 이게 만약에 시가들이 반영이 돼서 큰 폭의 조정이 있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은행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손실이 자본을 이렇게 줄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대출이 위축되는 그런 악순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미국의 중소형 은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게 남아 있고 물론 깊이 있게 보면 좀 더 해석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물가지수 상승률 자체는 낮아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최대 앞으로 뭐 7번 인하까지도 이제 프라이싱 하고 있는 반면에 연준에서는 뭐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내색을 비치고 있거든요. 시장과 연준 간의 거대한 동상이몽 이거에 대해서는 대표님 개인의 견해는 좀 어떠실까요?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지표들을 봐서는 리세션 예상 시기가 계속 미뤄질 수밖에 미뤄질 없을 수밖에 정도로 미국 경제는 상당히 강한 어떤 그 지속성, 관성을 가지고 뜨겁습니다. 뭐 저도 원래 당초에는 작년 말에 리세션에 도래할 가능성이 예. 높다고 예상했는데 올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전혀 조짐이 안 보이니까. 또 데이터를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다음에 연준은 연준대로 또 이렇게 경제가 너무 급격하게 냉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일관되게 오락가락하는 네, 뭐 이런 예. 이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금리는 많이 올렸지만은 실제로 시장에 가해진 어떤 그 심리적인 충격이라든가 물리적인 충격
충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건 금리가 인상된 것에 비해서는 훨씬 작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로 인해서 컨센서스는 올 하반기에 어쨌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특히 또 은행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은행 데이터들이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은 이게 과연 뭐 은행 위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라고 의심을 가질 충분할 만큼 굉장히 더디게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줄고 네. 있는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올 하반기에 리세션이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도 상당히 희박하고 특히 그나마 리세션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확신을 가까운 전망을 뒷받침한 지표가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였는데 지난주에 그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발표를 하기를 상당한 수의 허위 청구 사례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사추세츠 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이례적으로 급등하게 됐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사추세츠 주 신청 건수 데이터를 빼고 미국 나머지 전체를 보면은 과연 실업수당 신청이 리세션을 향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뒷받침할 정도로 추세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는 여전히 뜨겁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경제라든 게 리세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직전까지 항상 뜨거운 모습을 유지하는 게 패턴이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잡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론과 상식은 모두 경제가 어느 정도 침체 냉각되고 실업이 좀 늘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소비를 좀 덜 하게 되고 판매자들이 가격을 함부로 못 올리고 심지어는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더 싸게 팔고 물가가 잡히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가 지표는 항상 생산과 소비, 고용 지표보다는 상당히 이제 시차를 두고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물론 이제 불가능한 일은 없으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경기가 냉각되고 침체에 빠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저절로 이렇게 상승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연준이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금리도 같이 낮춰줘야 이른바 실질금리가 그대로라도 유지되겠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만큼 금리도 이제 낮출 수가 있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정말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른바 골디락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제는 크게 나빠진 거 아닌데 물가는 잡힌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리도 낮아지고 침체를 피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런 시나리오라면은 주식은 더 올라가요.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보면은 그런데 이제 뭐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그런 기가 막힌 현상이 과연 발생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의 부실을 한 게 하나의 축으로 또 오르기는 했지만 대표님께서 예상했던 것보다 리세션의 시기나 강도가 되게 뒤로 미뤄지고 있을 정도로 어찌 보면 정말 돈 많이 풀었었구나.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이렇게나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구나 싶고 그런데 그 배경에는 미국 정부가 긴축을 강하게 과연 할까? 게다가 또 은행에서 무슨 일이 나면 또 막아주고 이런 일이 아마 또 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정부라든가 이런 데는 어찌 보면 인플레를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약간은 방해가 되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부채 한도 이슈가 부상해 있고 미국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디폴트를 낼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막판에 몰리다 보면 서로 어느 정도씩 양보를 해서 가야 되는데 양보를 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어떤 형태로든 어느 규모로든 재정 지출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느 정도는 그만큼 해당하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경기를 냉각시키는 뭐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대개들 예상하는 대로 올 하반기에 어쨌든 리세션이 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시기가 대략 겹치게 되죠. 그래서 경기가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도록 뭐 등을 떠미는 경기 진폭을 이제 키우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이 더 신속하게 잡히는 뭐 효과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상태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2007년 말에 미국의 금리가 그래서 5%를 넘고 있을 때 그때 취업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제로금리가 장기간 이어진 걸 보면서 과연 5%대 같은 저런 금리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내 생엔 다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왔단 말이죠. 근데 비교적 가까운 근 30년의 기간을 보면은 대략 한 이제 90년대에 5% 이상의 금리가 좀 장기간 이어졌었던 시기가 있었고 금융위기 직전에 5%를 넘도록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근데 2008년에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다시피
기업들이 대형 사고가 났었고 그로 인해서 제로금리로 빠르게 내려갔었는데 근데 90년대는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금리가 상당히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됐었는데 2008년과 90년도가 대체적으로 좀 크게 어떻게 달라서 그랬는지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금리의 적정한 수준이 몇 %냐라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예. 그때 우리가 대답할 때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는 실질 금리를 중심에 놓고 예.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럼 당시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 똑같은 5%의 금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당시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금리인데 그렇죠. 실질금리는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전히 엄청나게 낮다. 이렇게 여전히. 볼 수도 네. 있겠고요. 또 실질금리를 굳이 또 따지자면은 지금 실질금리가 2010년대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네. 제로금리 시대와 견주어 보더라도 대단히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기준은 인플레이션을 당시와 지금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단순히 5%대라는 명목금리를 네. 가지고 수평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 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은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실질 금리를 끌어올리려면은 명목 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게 해야 이 차이가 해당하는 그렇죠. 실질 금리가 예. 플러스가 되겠죠. 그만큼 이제 긴축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990년대만 해도 미국 경제가 2000년대 초까지도 그랬지만은 잠재 성장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훨씬 높았다. 그래서 예. 연율 5%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렸을 때 내가 뭘 실물 투자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이상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예. 근데 잠재 성장률이 그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 5%돈 빌려가지고 뭘 투자해봐야 그만큼 이자 갚을 수 있을 만큼 벌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오히려 은행 좋은 일만 시킨다. 네. 라고 네. 한다면은 내가 빌리기보단 차라리 은행에 예금 넣는 게 그냥, 낫겠죠. 네. 채권을 예. 사거나.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절대 수준 자체가 이게 적정한가 여부는 또 잠재 성장률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특히 이제 실질 금리가 예. 그렇겠죠. 그래서 성장률이라는 것은 보통 실질 GDP의 증가율이니까 네. 거기에 이제 비교하는 금리도 실질 금리를 놓고 이렇게 수평 비교하게 되는데 1990년대만 해도 특히 이제 미국은 2000년대 초까지 잠재 성장률이 제법 높았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10년대에 와서는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혁신이 이제 그만큼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 가능 인구의 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라든가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노동 인구가 얼마나 빨리 늘어났냐, 그다음에 생산성이 얼마나 빨리 늘어났냐. 네. 그 이 두 가지의 이제 함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인구 측면에서도 잠재 성장률은 낮아지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10% 돈을 빌려도 투자할 때가 널렸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도 돈 벌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폭발적이었던 거죠. 또 한 네. 가지는 그 경제 전체가 갖고 있는 소득 대비 빚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네. 꾸준히 이제 그렇죠. 높아져 왔죠. 네.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빚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금리가 한 2%일 때는 연간 이자로 200만 원만 쓰면 되니까 뭐 괜찮았죠. 그런데 6%라면은 600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그렇죠. 3배가 늘어나는 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비율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도산이 발생하게 되고 네, 네. 경제는 네. 침체에 빠지게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견뎌낼 수 있는 이자율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명목금리로만 어떤 이 추세를 보면은 야 지금 이 5% 넘는다고 막 힘들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저 90년대에는 어떻게 저렇게 고금리가 유지가 됐을까라는 측면을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그때 어쨌든 성장률이 더 높았고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5%는 그때 5%보다는 가혹한 측면이 있고 하지만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인플레가 더 높다는 면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딱 그 부분인 것 같네요. 지금의 부채 수준이 훨씬 더 높다 보니 그때 5%보다 지금의 5%가 명목금리는 같더라도 지금이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부담 같은 게 훨씬 더 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제 미국 재정 수지가 작년 이제 10월부터 새로운 이제 회계 연도가 시작돼서 이번 회계 연도에 재정 수지 적자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네,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회 보장을 더 이제 많이 지급해야 된다든가 그런 이제 비용 부담이 많이 증가한 측면도 있고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미국 정부가 지금 부담하는 이자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당장 집권한 여당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그냥 뭐 적당히 잡으면 좀 살살하면서 고용을 이제 잘 살려가면은 내년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나 예. 뭐 이런 생각하고 물가 뭐 한 3, 4%, 4, 5% 되면 뭐 어때? 고용이 좋으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네네. 생각하겠지만은 첫째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은 물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네. 결국에는 고용을 악화시킨다 하는 것이 70년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예. 수립된 이론이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가능하다면은 물가 안 잡고 그냥 예. 활황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희망을 또 갖기도 하는데 그렇죠.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확립된 이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자를 너무 많이 내야 돼.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경제 주체들이 갖고 있는 부채의 견주어 볼 네. 때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이제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은 금리도 명목금리도 계속 높아야죠. 높게 예, 유지돼야 예. 되니까 그러면 그 이자를 내려면은 지금처럼 임금도 6%씩 해마다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계속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과거와 달리 인플레이션을 한 번씩 크게 겪고 나면은 정부한테 인플레이션 때문에 뜯기지 않기 위해서 마련되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사회 보장을 물가 상승률에 연계시키는 네. 겁니다. 그다음에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게 활발해지고 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정부에게 반드시 이득이 되는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정부 자체가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기 때문에 공개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를 조절해야 되는 입장인데 빚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다고 네. 하면은 딱 20년 뒤, 30년 뒤 이 나라의 부채가 그다음에 이자 부담액이 어떻게 나올지 바로 계산이 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기업 분석하듯이. 네. 그러면 이 정부는 지금 재정 상태에서는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국채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냉엄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채권 시장의 자경단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클린턴 정부가 당시에 재정 긴축 정책을 펼쳐서 재정 수지 흑자까지 예, 달성했던 배경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굉장히 숭고한 무슨 어떤 그 의지나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엄청나게 저질러 놓은 그 재정 적자와 부채 이대로는 감당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채권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재정 긴축을 했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 채권 시장의 변심이라는 것도 언제 어느 날 갑자기 또 달라질지도 모르죠.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의 네. 아주 혹독한 긴축 정책이 강요되고 했던 것도 이런 빚을 이런 금리로 뭐 지금과 같은 재정 수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들한테 내가 엄청난 돈을 빌려줬는데 신뢰할 만한 개선 계획이 없다면 나는 그냥 다 회수하겠다. 그러면 이 정부는 이제 망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미국의 부채 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순기능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자정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고 있죠. 계속 그렇게 방만하게 가다가는 너 망한다 하면서 시장금리가 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아까도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서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일견 이제 빨리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근거 중에 하나는 미국의 어떤 빚이 너무 많아서 이게 금리를 계속 오르면 이거 이자 갚느라 너무 이제 부담이 크고 이렇게 지속될 수 없다. 그러니 미국도 결국은 금리를 낮추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편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장기 금리라는 것은 인플레와 성장으로 결정이 된 건데 인플레가 지속되면은 그만큼 명목 금리가 높게 유지돼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더 부담을 심화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그렇죠. 금리를 예. 낮추면은 실질 금리는 더 낮아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인플레는 네. 높은데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저축하기보다는 빚을 내서 뭐라도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네. 생각을 네. 가지게 되고 이게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의 콧비를 풀어헤치는 네. 아주 가장 정확한 레시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 빚이 너무 많고 높은 이자를 감당할 상황이 아니니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를 말아먹는 아주 조언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역시 오늘도 이렇게 아주 깊은 내공과 실력을 갖춘 대표님 덕분에 좀 다른 어디서도 좀 들을 수 없는 얘기들 좀 많이 배웠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하시고 싶은 그런 부분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정책 금리 연준의 금리가 5%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한 4% 네. 좀 안 되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5%뭐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대의 정책 금리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렇죠. 아주 그 확고하죠. 엄청난 국채 시장에 투자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연준과 미국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자산을 배경으로 해서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우리가 작년 가을에 영국 국채 시장이
아주 뭐 그야말로 처참하게 망가지는 음.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게 한순간이거든요. 네.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영국 국채 시장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게 됐고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거의 긴급하게 대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달러 네. 강세와 금리 폭등세를 잠재울 수 있었는데 예. 그 상태가 지속됐다면은 미국 연준이 정부가 우리는 우리대로 어쨌든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강하게 몰아붙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면은 영국 국채 시장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네. 영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채 시장 정부가 돈 빌리는데 크게 의존하고 있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의 어떤 변심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의 변심이라는 것은 지금 3.5%라고 하는 미국 인플레이션에 견주어 보면은 터무니없이 낮은 실질 금리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믿고 여전히 돈을 맡긴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3월 우리 은행 미국 시스템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에서 봤던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돈 빠져나가는데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현대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점. 그래서 그런 점에 비해서는 놀랍게도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미국 재정 상태, 장기적인 재정 전망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다 하는 점. 이 점들은 상당히 앞으로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워낙에 이제 큰 차이가 지금 장기간 지속돼 있을 정도로 시장은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원하는 바이다 보니까 또 더더욱 그쪽으로 자기 확신을 이제 부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어떤 시장의 논리에 휘둘리기보다는 또 이렇게 오랜 기간 그 연준을 이제 깊이 관찰해 오신 대표님의 말씀 뒤에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